이제 시작해 볼게요. 보자 얘들아. 전반사라고 하는 걸 할 거야. 우리가 앞에서 매질이, 그러니까 파동이 지나가는 곳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매질 1과 매질 2의 경계면의 수직인 이 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본이다. 뭐라고 하지? 법선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이동을 할 거야. 파동의 이동 방향과 법선이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입사각 이렇게 표현할 거야. 파동의 이동 방향의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 했었지? 그 파동의 파면이 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실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빛이 올 때 우리가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부의 빛들은 뭐를 해? 반사를 했지. 반사를 할 때 반사각은 얼마가 돼야 돼? 세타 1이야. 이렇게 돼야 되지. 왜? 법선과 이루는 보통 그 파동의 이동 각은 그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같은 매질을 지나갈 때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은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이렇게 굴절을 했다고 해보자. 이때 법선과 이루는 굴절 광선의 빛을 우리는 세타2라는 굴절각을 갖고 있어 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뭘 그릴 수 있어? 파면을 그릴 수 있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굴절 1과 2에 굴절되는 그 상대적 비는 언제나 어때야 돼? 일정해야 되겠지. 이해갔어? 그 비율은 항상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세타 1을 크게 했어.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도 그 같은 비율로 세타 2도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세타 1을 더 크게 했어. 그러면 세타 1 반사광선도 커지고 모두 커져. 굴절광선도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대적인 굴절률이 파동에서는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얘 우리가 뭐라고 하기로 했어? 입사각. 얘 뭐라고 하기로 했어? 굴절각. 이거 이해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은 요렇게 예시를 줬는데 법선과 이루는 각이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1번에서의 속도가 파동의 속도가 2번에서의 속도보다 지금 큰 경우를 선생님이 설명을 한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만약에 매질 1과 매질 2가 있어. 됐어? 근데 여기 파동이 이렇게 입사를 했어. 여기가 무슨 각이야? 입사각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굴절을 하더래. 반사도 했지만 이렇게 굴절도 했더래. 이해갔어? 그러면 이 경우는 2번에서의 굴절각이 더 크대. 그러면 V1보다 뭐가 더 큰 경우야? V2가 더 큰 경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 이 경우에도 굴절률 1에서 2로 갈 때의 굴절률은 일정하니 입사각을 크게 하면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럼 얘네들을 조금씩 크게 해볼까? 세타 1을 조금 더 크게 했어. 그럼 굴절각도 어떻게 돼야 돼? 조금 더 커져야 되겠지? 다음에 입사각을 더 크게 했어. 그랬더니 굴절각이 이렇게 돼버렸어. 굴절각이 몇 도가 됐어? 90도가 됐지? 그러면 이거보다 입사각을 더 크게 하면 뭐만 할까? 이제 굴절을 할 수가 없잖아. 다 위로 어떻게 돼? 올라와서 파동이 진행해야 되겠지요? 이해갔어? 이렇게 어떠한 특정한 각도 이상으로 빛을 입사시켰을 때 또는 파동을 입사시켰을 때 굴절하지 않고 뭐가 돼야 돼? 모두 반사가 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반사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전반사는 여기에서는 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항상 뭐해? 작죠? 아무리 이거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큰 경우에서는 입사각을 늘리면 굴절각도 같이 커지니까 전반사가 가능한데 얘는 아무리 해도 굴절각이 작잖아. 그러니까 모두 100% 전반사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해갔어? 그럼 전반사가 가능하려면 일단 조건이 어떻게 돼야 돼? 속도가 느린 곳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된다? 빠른 곳으로 가야 된다. 1번 조건. 됐어? 그 다음에 세타1이 까망이나 파랑일 때는 절대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떤 거 가능해? 빨간 거 이상 됐을 때 가능한 거지. 이 빨간가
즉 굴절각을 90도 만드는 요 입사각 세타 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계각이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즉 굴절각을 얼마 만드는? 90도를 만드는 입사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임계각이라고 할 거야. 알겠어? 이 임계각보다, 이 빨간 임계각보다 더 큰 빨간과 더 큰 거일 땐 다 뭐가 일어날 수 있어? 100%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이해갔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굴절하지 않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전부 반사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럼 전반사는 매질의 경계면에서 매질이 투각, 즉 굴절하지 않고 100% 다 뭐가 되는 거? 반사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 조건은 무조건 어떤 거? 느린 곳에서 어느 곳으로 진행할 때? 빠른 곳으로 진행할 때만 가능해. 입사각보다 뭐가 더 커야 돼? 항상? 굴절각이 더 클 때. 근데 이 경우라도 100% 다 적용되는 게 아니지. 입사각을 뭐 이상 해줘야 돼? 임계각 이상 주었을 때. 이해갔습니까? 임계각 이상 주었을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이거를 그럼 이용해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할 거야. 빛에서. 이해갔니? 빛에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할 때 여기는 공기, 아니 여기는 매질, 여기는 공기 이렇게 놓게. 그러면 매질 1번에서 공기로 진행한다고 볼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빛을 줬어. 매질 1에서 공기에서 이렇게 훨씬 더 빨라지겠다. 그치? 근데 어느 각도를 줬어? 그랬더니 빛이 뭐를 했어? 굴절을 했는데 90도 굴절률을 가졌어. 그러면 이거는 다 뭐가 되고 있어? 이제 이 이상에서는 전반사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럼 공기의 굴절률은 우리 대략적으로 얼마로 놓는다 그랬어? 진공하고 똑같이 1로 놓을 거야. 이해갔어? 그럼 지금 굴절각을 90도 만드는 입사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야? 임계각이라고 부를 거야. 매질 1의 임계각. 이해갔니? 그러면 매질 1의 굴절률을 우리가 at1이라고 해보자. 그럼 임계각은 sin IC 이렇게 되겠지. 임계각. 그러면 공기의 굴절률은 얼마로 놓으라고 그랬어? 1로 놓기로 했지. 곱하기 sin 90도. sin 90 얼마야? 1이야. 그럼 여기는 1이야. 이해갔어? 그럼 sin IC는 N1분의 1 이렇게 되지? 이해갔어?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나오지? 어떤 결과가 나와?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에서 임계각은 굴절률이 뭐 할수록? 클수록 작다. 이거야. 그럼 임계각 이상에서는 다 전반사가 가능하거든? 그러면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커. 얘는 굴절률이 엄청 크고 얘는 엄청 작대. 파동에서. 이해갔어? 그러면 입사각이 작아도 전반사가 가능한 거지. 그럼 전반사가 작은 각도부터 90도까지 계속 뭐가 일어날 수 있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럼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의 값의 그 변화량이 클수록,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사가 더 잘 되는 조건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셨어요? 요런 걸 우리가 전반사 이렇게 표현을 할 거다. 알겠어? 정리. 우리 서유리가 광고를 해주면 참 좋은데 서유리 친구가 공부를 안 해. 서유리 친구 중에 공부하는 애가 없네? 안타깝다. 이제 볼게요. 반원형 물통을 쓸 거야. 이렇게 수조인데 반원형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딱 반 자른 거. 이해갔어?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워 놓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매질에 이제 여기는 그러면 물이 있고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 공기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기고 여기는 물이야. 내가 레이저를 빛을 이렇게 비추었어. 그럼 여기가 무슨 각이 되겠어? 입사각이 되겠지? 선생님, 여기에서는 굴절하지 않나요? 얘를 반원형 물통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야. 원은 어디에서나 다 뭐가 돼? 수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입사각이 90이기 때문에 굴절각도 90이 되게끔 매질로 지나가야 돼. 직진해야 되는 거야. 그대로 법선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만 한 번만 굴절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여기가 입사각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어? 굴절각이 되겠지? 공기니까 조금 더 커질 거야. 근데 내가 입사각을 조금 더 늘렸어. 그랬더니 굴절각이 더 커진 거야. 굴절각이 몇 도가 됐어?
90도가 되는 입사각이 있었지. 이걸 뭐라 그래? 임계각. 임계각 이상으로 주면 계속해서 뭐만 이루어질 것이다? 반사만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야. 요런 걸 우리가 전반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 요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에 가면 실험 다 해요. 수업 시간에 이 반원형 실험 물통 갖고.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하면 보일까 안 보일까? 전반사가. 거꾸로 공기에서 똑같이 세타2로 줬어. 그럼 세타1으로 뭐 하게 돼? 굴절하게 되지? 이해갔어?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 없어? 없어. 공기에서 물로 갈 때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사의 조건을 꼭 기억해라. 이거야. 그럼 그 밑에 전반사의 특징을 보면 전반사를 이용하면 빛의 세기를 약화시키지 않을 수 있어.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굴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에너지를 손실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진행 경로를 바꿀 수 있고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유리컵에다가 물을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컵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놔요. 송곳으로. 그럼 물줄기가 이렇게 뭐 하겠어? 나가겠죠? 이해갔어? 그럼 보통 이렇게 하지 않고 밑에다 뚫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치? 거기에다가 내가 이쪽에서 레이저를 쏘잖아? 그럼 레이저가 이렇게 뭐해? 입사를 하겠죠?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적당한 각도 이상 주면 공기로 나가지 않고 뭘로 돼? 이렇게. 물속에서 전반사 하는 게 보여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됐니? 해봤어,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서. 난 실패했어. 내가 진짜 몇백 번을 했는데 나는 안 되더라고요. 그 뭐지, 이거? PT병. 그 코카콜라 PT병 있죠? 코카콜라 PT병 밑에 뚫어가지고 내가 맨날 레이저로 해봤거든? 죽어도 안 되더라. 안 나와, 안 나와. 이게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그 굴절도 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안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해봤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이 지금 했잖아. 내가 볼 때 이거는 약간 이미지 촬영도 있을 거라고 나 생각해. 내가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됐어. 집에서 시간 되시면 PT병 송곳으로 뚫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500ml짜리 하면 물이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왜냐면 물을 그 구멍으로 내보내야 되잖아. 내보내려면 뚜껑 따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뚜껑 닫아놓고 물이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지? 그래서 이렇게 물줄기가 나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이 나오는 속도하고 이런 걸 맞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어도 안 되더라. 다음에 직각 프리즘. 이건 돼요. 이거는 돼. 보통 유리의 임계각이 몇 도냐면 42도야. 유리의 임계각이 42도라는 것은 42도 이상 주면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매질의 경계면에 이렇게 45도로 줘. 그럼 유리고 공기일 때 입사각이 45도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뭐가 일어나야 돼? 전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까?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도 몇 도가 되겠어? 45도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몇 도가 돼야 돼? 45도가 돼야 되겠죠. 그럼 임계각 이상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반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되더라. 됐습니까? 요런 거. 다음에 이걸 이용한 게 광섬유. 우리 광섬유 많이 어디 가면 팔아? 문구점 가면 팔아. 이렇게 굉장히 얇은 그 투명한 실같이 생긴 거 팔잖아요. 문구점에 많이 팔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막 사오더라고. 근데 이것은 이렇게 머리카락 정도의 두께를 갖고 있는 이게 하얀 섬유거든요. 실 같은 거. 근데 그 안에 보면 이거를 잘 살펴보면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 현미경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유리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유리 2개를 가지고 우리 머리카락만큼 만든 거야. 머리카락 같은 거 안에 유리가 2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갔어? 근데 유리의 성분을 조금 바꿔서 유리의 굴절률을 달리해요. 안쪽 유리를 우리가 코어라고 하고 바깥쪽 유리를 우리가 클레딩이라고 하거든. 클레딩과 코어의 굴절률이 달라요. 이해갔어? 그래서 빛을 코어 쪽에 이렇게 임계각 이상으로 코어의 임계각보다 크게 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클레딩 쪽으로 굴절하지 않고 뭐가 돼야 돼? 이렇게 전반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코어의 굴절률이 클레딩의 굴절률보다는 어때야 돼? 크게끔 만들겠죠? 그렇게 해서 임계각 이상 주면 그것이 다 전반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의 빛의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광섬유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뒤를 넘겨서 먼저 할게요. 258쪽. 광섬유는 빛을 전송할 수 있는 섬유 모양의 관인데 굴절률이 큰 중앙의 코어에 굴절률이 작은 클레딩을 감싸고 있는 이중 구조다. 그래서 광섬유 내부의 코어로 입사한 빛이 클레딩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반사되게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딩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임계각이 어때? 작지? 그럼 전반사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한 번에 임계각 이상의 빛의 정보를 전달을 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에너지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광섬유를 지금 그런 통신에 많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다 뭐 들어와 있어? 인터넷선 들어와 있죠. 우리 이 건물에도 거기에 보면 기가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막 써 있을 거야. 이 건물 자체의 지하에도 광섬유 라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빨리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선생님, 그러면 우리 와이파이 잡는 거랑 같은 거예요? 와이파이는 그런 거 아니야. 공중전파고 그 랜선 있지, 랜선. 랜선하고 관련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음에 광통신은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정보를 동그라미, 빛신호로 전환하는 음성, 영상 등과 같은 정보에다 밑줄 치시고 전기적 신호. 우리가 TV나 아니면 모니터에 나오는 그런 화면들은 다 영상 신호잖아요. 음성 신호고 이런 것들은 다 전기적 신호입니다. 이해갔어? 아니면 내가 이렇게 뭐 말을 하거나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전기적 신호가 되는 거예요. 내 신호들은 다 전기적 신호로 우선은 바꿔줘요. 그럼 전기적 신호를 광선, 랜선을 통해서 전달을 해야지. 갈 때는 무슨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야? 빛 신호로 바꿔야 되는 거야. 이해갔어? 디지털 빛 신호로 바꿔줄 때 바꾸어서 이제 광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얘기하게 되는데 음성 및 영상 정보가 전기 신호로 입력이 되면 송신기에서 레이저나 발광 다이오드, 우리 다이오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앞에서 다이오드 배웠죠? 그 다이오드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LED. 이해갔어? 그럼 나의 정보가 LED의 빛 신호로 전환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빛 신호로 전환이 되면 그 빛 신호가 코어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이제 우리 집으로 왔어. 뭐 방송국에서 한 것이나 어디에서 한 것이 우리 집으로 왔지. 그러면 걔는 빛 신호로 왔는데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어 없어? 들을 수도 없잖아. 걔를 다시 뭘로 바꿔야 돼? 수신기에서.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그때도 다이오드 같은 것들이 쓰이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모니터나 화면을 통해서 다시 전기 신호로 바꾸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송신기는 전송하고자 하는 정보를 담은 디지털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하는 거고 광섬유는 빛 신호를 전송하는 거고 수신기는 빛 신호를 다시 전기 신호를 거쳐서 원래의 음성 및 영상 정보를 분리해내는 거다. 그럼 광통신의 장점을 볼게요. 외부 전자기파의 간섭을 받지 않아. 와이파이 같은 거랑은 1도 상관이 없다 이 얘기야. 이해갔어? 다음에 혼선이 없어. 그러니까 합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리고 야 니네 영화 봤어? 옛날에 나쁜 놈들이 이렇게 우리 집에 이제 우리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전화선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톡 하고 뭐를 해? 도청을 하기 위해서 전선을 찝잖아요. 그러면 전기적 신호만 있을 때는 병렬로 연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전기적 신호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는데 전화기가 얘네 집으로 갔지. 거기를 딱 하고 따면 우리 집으로도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도 있지. 그러면 똑같은 신호가 두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뭐가 가능해? 도청이 가능한 거죠. 근데 얘는 빛 신호잖아. 그러니까 도청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해갔어요? 전기적 신호일 때는 전류를 우회해서 병렬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만 이런 빛은 정보 공유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대용량의 정보를 먼 곳까지 전달할 수 있어. 왜? 에너지 손실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의 임계각 이상 되는 정보들을 다 만들어서 한 번에 임계각이 45도면 46도부터 89도까지는 다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이해갔어? 그럼 한 번에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근데 빛도 에너지가 커야지만 잘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광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 사이의 거리가 길 수 있어요. 왜냐면 에너지 손실이 이게 좀 적으니까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폭 장치를 하게 되는데 이 전반사를 이용하는 광섬유를 쓰게 되면 에너지 손실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구간을 넓게 설치해서 증폭기를 설치해도 된다 이거야. 그런 경제적 장점이 있다 이거야. 근데 단점은
화재나 충격에 약하고, 야 이거 봐봐. 광섬유가 이렇게 있지. 우리 아파트에 랜선이 이만큼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다 요래. 여기 어디 끊어졌는지 찾을 수 있어? 그치. 고치는 게 너무 힘들다 이거야. 수리하는 것들이 너무 어렵고요. 다음에 광섬유 연결 부위에 여기 이거 다 유리라고 했죠. 이런데 뭐가 들어갈 수 있어? 미세하게. 먼지가 들어갈 수 있지. 안 들어가게끔은 하겠지만 들어갈 수도 있잖아. 그럼 굴절률 자체가 바뀌어요. 굴절률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임계각이 바뀌죠. 그럼 전반사가 그 각도를 줬을 때 안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이해갔어? 그래서 먼지가 끼거나 틈이 생기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에 구리도선을 이용한 통신에 비해서 설치비가 비싸요. 그 유지비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설치비 자체가 비싸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광통신은 광섬유의 투명도와 증폭기의 기술 개발로 현재 초고속 정보 통신망뿐 아니라 국가와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로 광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뭐냐면 야 우리한테하고 일본 있지. 바다가 그렇게 멀지 않죠.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로 빛신호로 우리에서 일본까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뻗어가면 이제 유럽까지도 갈 수 있어.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전파를 쏘기도 하지만 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케이블로 그 바다 해저 터널로 해가지고 하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전반사를 생활에 이용하는 예 직각 프리즘의 전반사 아까 직각 프리즘 이거 했지? 이 직각 프리즘의 전반사를 이용해서 진행 방향의 180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대. 이거써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을 쌍안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쌍안경 속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잔망경도 마찬가지고 광섬유를 이용한 이런 거 문구점 가면 많이 팔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내시경 있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치? 내시경 속에도 광섬유가 있어서 정보를 빠르게 안전하게 전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도 있잖아. 이렇게 깎았지? 다이아몬드가 그냥 다이아몬드는 싸요.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어떻게 깎았느냐. 깎는 방법에 따라서 전반사되는 각도가 달라진대요. 그러면 빛이 모이는 정도가 다르겠죠. 그럼 더 아름답게 빛나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갔니? 근데 예전에는 다이아몬드의 성분이 뭐야 얘들아? 다이아몬드의 성분. 탄소지. 옛날에는 그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어떤 때는 흑연이 되고 어떤 때는 다이아가 되는 거야. 근데 경제적 가치로 흑연을 다이아로 바꾸는 게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되게 높고 비쌌던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것을 조금 개발이 잘 돼가지고요. 물론 비싸기는 한데 탄소 성분만 갖고 다이아를 만들 수 있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기술이 자꾸 개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요즘 다이아 값이 폭락하고 있답니다. TV에서 봤어요. 그렇대요. 아무튼 그런 거고 강 케이블 이렇게 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259쪽이랑 259쪽 조금만 풀겠습니다. 자료 2번 보시면 264페이지 자료 2번 P라는 광선이 AB 사이를 들어왔는데 얼마로 들어왔어? 세타로 들어왔어. 그치? 그러면 반사를 할 때도 얼마로 반사해야 되는 거야? 세타로 반사를 하겠지? 근데 모두 했어? 굴절도 했어. 근데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훨씬 더 어때? 크죠? 이해갔어? 그러면 빛이 A에서 빨라? B에서 빨라? B에서 빠르다는 거지? 그러면 NB의 굴절률보다 NA의 굴절률이 더 큰 거야. 맞아요? A의 굴절률이 B보다 큰 거 맞잖아요. 이해갔어? A는 느린 매질이고 B는 빠른 매질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어요? 됐어요? 이해 안 가셨어요? A하고 B인데 여기는 입사각이고 여기는 굴절각이지. 입사각이 커, 굴절각이 커. 지금 봐봐. 굴절각이 크잖아. 굴절각이 크다는 건 빠르다는 거라 그랬어? 느리다는 거라 그랬어? 각이 크다는 건. 법선과 이루는 각이 크면 빠른 거야, 항상. 그럼 빠르대. 그럼 굴절률은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이거서 빠르면 굴절되는 정도가 작은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B하고 C를 가볼게요. 이제 A하고 C를 가볼게요. A에서 C를 갔는데 여기는 똑같이 입사각이 얼마니? 입사각이 얼마래니? 뭐 친절하게. 세타라고 주어졌지? 근데 뭐가 일어났니? 이렇게.
전반사가 일어났지. 이해갔어?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건 A가 더 굴절률이 큰 거니 C가 더 굴절률이 큰 거니. 전반사의 조건이 뭐였어? 굴절률이 큰 데서 굴절률이 어떤 데로 가야 돼? 작은 데로 가야 돼. 이거잖아. 그러면 NA의 굴절률이 NC보다도 큰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B하고 C의 순서를 찾아야 되지 얘들아. 근데 B하고 C는 A보다 작은 건 아는데 누가 누군지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냐면 사인 임계각은 뭐였지? 굴절률의 역수야. 이거였지?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어떻다 그랬어? 작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각도가 세타로 똑같은데 여기선 전반사가 안 됐고 여기선 전반사가 됐지? 그러면 AB 사이에서의 임계각과 AC 사이에서의 임계각을 보면 여기는 세타가 임계각이라면 여기는 세타보다 조금 더 커야지만 임계각이 될 거 아니야? 이해갔어? 그러면 임계각이 AB 사이가 AC 사이보다 큰 거야. 그럼 임계각이 크다는 건 굴절률이 뭐하다는 거야? 작은 거라고 했지? 그러면 NB의 굴절률보다 NC의 굴절률이 더 뭐한 거야? 아이고, 굴절률이 크면 임계각이 작아. 임계각이 이쪽이 작은 거지? 그러면 굴절률은 NC가 더 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굴절률 맞지? 임계각이 A, B 사이에 잠깐만 아유 잘못했다. 쏘리. 굴절률 차이가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가 크면 임계각이 작은 거야. 이해갔어요? 그러면 A 사이의 차이보다 AC 사이의 차이가 더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이해갔어? 그러면 A하고 C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A하고 B 사이의 굴절률 차이보다 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럼 굴절률이 NC, NB, NA 중에서 A가 가장 크고 B, C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A와 B 또는 A와 C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A와 C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일 수도 있고 세타보다는 조금 더 뭐 해도 돼? 작아도 상관없지? 전반사가 다 일어났으니까 일단 임계각 이상이라는 거야 얘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굴절률은 B가 C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에 B를 코어로 사용한대. 그러면 코어랑 클레딩이 있으면 코어는 굴절률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 커야 되고 클레딩은 굴절률이 어때야 된다 그랬어? 작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코어를 B로 쓰려면 클레딩은 B보다 굴절률이 작은 뭐만 쓸 수 있어? C만 쓸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A를 클레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야 돼. 아시겠어?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3-1번만 해볼게요. 1번. 빛의 속력은 A하고 B를 보면 A에서가 B에서보다 굴절률이 크니까 느리다. 맞죠? 이해갔어? 그러면 이때 뭐는 똑같아야 돼? 속도가 그러면 VC, VB, VA 이거지? 뭐는 똑같아? 속도가 달라졌을 때 뭐는 똑같아야 돼? 그 빛이 진동하는. 진동수는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진동수는 어차피 다른 매질을 지나도 똑같을 거야. 이해갔니? 그러면 파장은 어떻게 돼야 돼? 진동수는 똑같으니까. 파장은 C로 갈수록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야. 왜? 빛의 속도는 F람다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면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긴 게 아니라 뭐하다라고 해야 돼? 짧다. 이렇게 해야 돼. 다음에 A에서 C로 가는 광섬유를 만든다면 A에서 C로 갈 거래. A에서 C로 간대. 그럼 굴절률이 더 큰 애가 누구야? A지. 그럼 A가 코어고 C가 뭐가 돼야 될까? 클레딩이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요거 이해하셨어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 오늘 전자기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뭐냐면 260페이지 전기장과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하면서 공간으로 퍼져가는 건데 얘들아
우리 전기장이라는 건 뭐야? 전하가 있는 공간이야. 즉 전하라는 건 뭐야? 전자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전자가 이동하면 뭐가 생기지? 전자의 이동 반대로 뭐가 생겨? 전류가 생기잖아. 이겼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뭐가 생기지?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뭐가 생겨? 자기장이 생기지. 그러면 전기장이 변한대. 전자기파라는 건 전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알겠어? 전기장이 변한대. 전기장이 변하면 주변에 있는 자기장의 세기도 어떻게 될까? 변화하겠지. 이해갔어?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변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뭐가 더 유도돼? 전자기 유도 우리 앞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그러면 유도 기전력이 유도되죠. 그럼 유도 전기장이 또 생기게 되는 거고 이 유도 전기장에서 생기면 유도 자기장이 생기지. 그럼 전기장을 밀어내고 거기에 유도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유도 자기장은 또 유도 전기장을 만들어내지. 그럼 또 밀어내고 자기장 가고 유도 전기장이 생겨. 걔가 또 자기장을 만들면 또 밀어내고 자기장이 생겨. 이해갔어? 그럼 여기서 전자들이 끊임없이 운동하면 주변에 전기장과 자기장이 생기지. 계속 생기는데 변하지. 그럼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옆으로 계속해서 뭐해? 보내게 되겠지. 이렇게 해서 퍼져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전자기파는 대표적으로 전파, 빛 이런 것들 다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자기파라고 부르는 거야. 전자기파는 근데 이동 방향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진동을 해.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횡파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전자기파는 우주에서도 와. 우주는 거의 무슨 상태야? 진공 상태야.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이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전자기파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자기파의 이동 방향을 전기장의 진동 방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으로 찾을 때 야, 오른손을 쫙 펴. 쫙 폈어? 오른손을 쫙 펴서 이제 다 오른손 쓰는 거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으로 오른손도 쓰는 거야. 엄지가 무조건 전기장의 진동 방향이야. 전기장이 위아래로 진동하면 위로 진동한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래로 진동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다음에 내 손가락 쫙 펴. 폈어? 펴면 요건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야. 알겠어? 그러면 처음에 봐봐. 처음에 전기장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전기장이 이 순간 어떻게 돼? 위로 진동하지? 근데 그 순간 자기장은 어떻게 진동한대? 이렇게. 앞으로 진동하지? 이렇게. 그러면 손바닥이 어디로 가? 오른쪽으로 가지? 그럼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갈 거란 얘기야. 알겠어? 전기장 위에 자기장은 위쪽으로 가고 있잖아. 이렇게. 됐어? 두 번째. 빨간 거 전기장 어디로 진동하고 있어? 아래로 진동하고 있지? 이해갔어? 아래로 진동하면 자기장은 어느 쪽으로 진동해? 뒤쪽으로 이렇게 진동하지? 이해갔어? 손바닥 어디 쪽으로 향해? 오른쪽 향하는 거 보여? 알겠어? 이런 식으로 전기장과 자기장을 찾아주게 될 거야. 전기장과 자기장을 이용해서 파동, 전자기파의 이동 방향을 찾아주는 거야. 아시겠지? 오른손 쫙 펴가지고. 알겠습니까? 다음에 항상 전기장과 자기장은 서로 수직인 횡파야. 이동 방향에 대해서 각각은 또 수직인 횡파고 전기장과 자기장도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은 항상 뭐를 이루고 있어? 수직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항상 서로 수직으로 진동하면서 이동하게 된다. 알겠어? 전자기파는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콱 하고 있어야 될 거 딱 하나야.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빛이다. 모든 빛, 눈에 보이는 빛, 눈에 보이지 않는 빛, 이런 빛들은 다 뭐다? 전자기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겠어? 그럼 전자기파를 전달할 때 전자기파는 파동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지만 밑줄 매질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가장 빠르다? 매질 없는 곳에서 가장 빨라야 되지. 어디서 빠르다? 그러니까 우주 같은 진공에서 가장 빠르다. 고체에서 가장 느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전자기파는 종류가 다 다양해. 뭐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요? 에너지에 따라 달라. 에너지는 뭐가 달라서 달라요? 진동수가 달라서 달라. 이해갔어? 근데 얘네들이 같은 매질을 갈 때 매질의 속력은 똑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매질에서의 그 속력.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의 매질의 속력은 동일합니다. 진공이라는 매질에서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동일합니다. 얼마로 동일해? 빛의 속도 C로 동일한 거야. 알겠습니까? 다음에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우리 앞에서 배웠어. 전자기파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양자화되어 있다고 그랬지. 독특한 값을 지니고 있어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뭘 갖고 있어? 진동수를 갖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람다분의 C 이렇게 계산해.
그래서 진동수가 큰 전자기파는 파장이 어때야 되는 거야? 짧아. 이거야.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일수록 에너지가 큰 그 전자기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돼. 알겠어요? 그 밑에 보이십니까? 파장에 따라서 진동수가 다른 거지. 그럼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전자기파가 각종 쭉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가장 파장이 긴 애가 누구야? 라디오파죠. 됐어? 파장이 제일 작은 애가 누구야? 감마선이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선생님 이 파장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전자기파가 퍼져갈 거야. 얘는 어때? 진동수가 크지? 진동수가 크지? 파장은 굉장히 어때? 짧지? 에너지는 어때? 크지? 요런 애들은 가다가 장애물이 콱 막혀버리면 통과를 잘 할까 잘 못할까? 하긴 하는데 멀리까지는 전파를 못해. 이해갔어? 그래서 얘는 투과력은 진동수가 크고 파장이 짧은 애들은 그 단기간의 투과력은 좋지만 멀리 전달하는 능력은 떨어져. 멀리 전달한다는 건 뭐냐면 회절이야. 회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얘 봐봐. 파장이 겁나 길지? 진동수가 어때? 작은 거야. 파장이 너무 길어서. 에너지는 무진장 작죠? 그럼 얘네들은 장애물이 있어도 얘를 스르륵 하고 넘어가. 그래서 멀리까지 전달이 돼. 그렇지만 투과력,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투과력 자체는 작습니다. 이해갔어? 그러면 라디오파라고 하는 거 보이죠? 라디오파가 파장이 가장 뭐가 돼? 길대지? 왜? 라디오는 서울에서 쏘면 어디까지 가야 돼? 청주까지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라디오파들은 파장이 엄청 긴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주파수를 보면 99.1, 87점 얼마 이런 식으로 주파수 자체가 어때? 작은 거야. 이해갔어? 그런데 우리 공항 가거나 아니 병원 가면 못 찍어. 엑스레이를 찍죠? 엑스레이가 멀리까지 전파돼서 피폭될 필요는 없잖아. 엑스레이를 찍을 때 나만 투과하면 되지. 이해갔어? 그래서 투과력만 좋을 뿐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투과력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는 매우 큰데요. 파장이 짧아가지고 멀리까지 전파는 안 돼요. 그래서 엑스레이 그 공간 안에서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있지 밖에 나와서 뭐 상관해? 안 하지. 그 방 안에서만 뭐 이렇게 되게 잘 이렇게 못 나가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엑스레이 안 찍어봤어? 다 찍어봤잖아. 왜 그래? 아무튼 그런 거.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 거기 이렇게 뭐 이렇게 엑스레이 나오는 데에서만 이렇게 납 같은 거 이렇게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납 이런 거 입어 안 입어? 안 입잖아. 이거서 왜 방사능 피폭 거리까지 엑스레이가 올 수가 없다는 거죠. 방 바깥에까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하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감마선은 파장이 가장 짧은 전자기파야. 파장이 가장 짧다는 건 에너지가 가장 뭐하다는 걸까? 크다는 거지. 에너지가 그럼 언제 크냐? 핵 융합할 때, 핵 분열할 때 있지. 원자폭탄 막 폭발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원자 핵이 분열할 때 강한 핵력에 의해서 방출되는 그 에너지가 감마선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핵폭발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전자계파 중에서 진동수와 에너지가 가장 큰데 투과력이 그래서 매우 강하고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이용을 해요. 암세포만 이렇게 탁 공격해가지고 걔만 죽이는 거야. 강한 에너지로. 이럴 때 치료할 수 있대요. 정상인이 이런 것들을 맞잖아요. 그럼 피폭되죠. 그러면 피부 괴사가 일어나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 됐어요? 그래서 암 치료라든가 감마선 망원경, 우주를 관측하는 데 이용을 하기도 한대요. 그 다음 X선은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영역의 전자기파인데 아주 빠른 전자가 금속과 꽝 충돌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어요. 또는 그 블랙홀, 우주에서 블랙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X선은 투과력이 감마선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강한 편이고요. 인체 내부에 그래서 투과력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투과시켜서 인체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내부를 파악할 수 있대요. 신체 조직이 X선에 많이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다한 노출은 피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쓰이고요. 그래서 비파괴 검사할 때도 쓰여. 우리 공항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휘리리리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방을 열지 않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막 보고 그런 거 할 때 비파괴 검사를 할 때도 이 X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자외선은 우리 어디 가면 볼 수 있어 이거 자외선. 니네 맨날 봐. 월화수목금.
급식실 가면 맨날 보잖아. 거기 컵에 자외선 살균기 이렇게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 니네 그런 거 없어? 컵 넣는데 자외선 살균기? 뭐 그런 학교가 다 있어. 아무튼 자외선 살균기가 있는데 왜 숟가락 같은 거 이렇게 모아놓잖아. 숟가락 있는데 이렇게 자외선 살균기 없어요? 아, 어? 그냥 통에 꽂아져 있다고? 그래? 그렇구나. 여기 요번에 충대 가서 사진 찍는데 왜 거기 학생 식당 가면 그런 거 있을 거야. 자외선 살균 컵이나 이런 게 그런 데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파괴할 수 있는 살균 기능이 있고요.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화학 작용이 강하대요. 물체에 포함된 형광 물질에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 작용을 할 수 있고요.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은 피부를 이렇게 태우죠. 태닝을 시키기도 하지만 암물 유발할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자외선은요, 우리가 이렇게 30분씩 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면역작용을 하는 비타민 중에 비타민 D 있죠. 이게 빛을 통해서 합성이 된답니다. 그래서 의료기구 소독기나 손소독기 이런 것들에 쓰고요.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나 본 거 다 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옆에 봐봐. 라이파이라고 하는 거 나오죠? 내가 와이파이는 들어봤어도 내가 이거 수업하면서 라이파이를 처음 들어봤거든요. 와이파이는 우리 이렇게 전파로 감지하는 거잖아요. 전파로. 근데 라이파이는 빛으로 감지한대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시광선으로 쓰면 전파보다 파장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좀 근거리에서는 쓸 수 있지만 장거리에서는 쓰기 좀 불편한 방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명 아래서 쓴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한대요. 그 다음에 적외선은 이거 많이 볼 수 있어. 니네 한의원 가면 그 빨간불 이렇게 해주잖아. 거기 뭐라고 써있어? 적외선 램프라고 써있죠. 가봐 한의원 가가지고 침 한번 맞아. 그러면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영역의 전자기파인데 물체에 흡수돼서 온도를 높이는 열작용을 하므로 열선이라고도 한대요. 발열체에서 나오는 열은 주로 적외선에 의한 거다. 우리 몸에서 이렇게 열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적외선으로 나오게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 범인 잡을 때 뭘 쓰기도 해. 도둑놈 잡을 때 적외선 카메라 쓰기도 하죠. 그 온도 같은 걸 가지고 체크해서 확인을 하기도 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전파. 전파는 적외선보다도 파장이 긴 영역의 전자기파인데요.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파장, 이거인 마이크로파는 음식물 속에 포함된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음식물 데울 때 마른 오징어 데워져? 마른 오징어는 잘 안 데워져. 마른 오징어에 뭘 뿌려야 돼? 물 뿌려서 데워야지만 뜨뜻뜨뜻하게 되는 거야. 물 분자가 진동하는 것을 이용하는 거다. 알겠어? 이 마이크로파는 그 공군인가? 알죠? 미국 공군인가가 만든 거잖아요. 공군에서 그 전파 수신하다가 열이 나오는 것을 보고 전자레인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발견이 된 걸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한답니다. 다음에 라디오파는 마이크로파보다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회절 능력이 커요. 멀리까지 전파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방송, 통신 같은 것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여기는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265쪽 자료 3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오늘 두 번째 파동의 간섭을 알아볼 거야. 파동의 간섭이라는 것은 파동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그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진 거야. 겹쳐지면 그 파동의 에너지가 합쳐졌잖아. 그러니까 매질의 진동이 커질 수도 있고 매질의 진동폭이 작아질 수도 있지. 이러한 형태들을 우리가 보통 간섭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간섭을 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독립성이야. 파동의 독립성. 파동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독립적이다. 무슨 뜻이냐? 두 개의 파동이 간섭을 일으켰어. 간섭을 일으키고 나서 계속 간섭이 일으킨 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원래의 가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 이거야. 간섭이 됐을 때만 간섭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펄스파를 하나 만들 거야. 이렇게 진동을 한 번 하는 파동을 우리가 펄스파라고 할 거야. 진폭이 A야. A인 파동이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 진폭이 B야. B인 애가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었어. 이 순간 얘네들이 어떻게 됐어? 이렇게 합쳐질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완전히 뭐 했어? 이렇게 합쳐져 버렸어. 그럼 얘는 진폭이 얼마가 되겠어? A 플러스 B야. 근데 진동은 계속해서 A라는 애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B라는 애는 계속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되지. 그러면 중첩이 된 다음에 B는 여기 가 있는데 A는 이렇게 가 있을 거다. 이거야. 원래의 가던 방향을 그대로 뭐해?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야, 진폭 내가 좀 다르게 그렸지만 이거 다 똑같이 생긴 거야.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고 얘랑 얘랑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럼 에너지의 변화도 있어 없어? 없지? 이해갔어? 독립적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첩이 된 이후에 원래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어?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합쳐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중첩이라고 할 거야. 위상이 합쳐지는 거. 알겠어? 그러면 이 중첩된 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간섭됐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간섭은 두 종류가 있어. 보강 간섭이라는 것과 상쇄 간섭. 보강은 매질의 위상이 같은 애들끼리 중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루가 더 큰 마루가 되겠지? 얘는 골이야. 골이 같은 위상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더 큰 골이 되겠지? 이런 애들. 다음에 상쇄는 위상이 다른 것들하고 만나는 거야. 그럼 위상의 진폭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지는 거 진폭이 없어지는 거지. 요렇게 되는 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할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우리가 물결파를 통해서 볼 거야. 얘가 수조야. 이렇게 수조가 있었어. 수조에다가 S1 물을 가득 넣고 S2에서 파동을 똑같이 발생시켜. 띵띵띵띵띵. 그럼 진동수가 똑같거든? 속도도 똑같고 진동수도 똑같대. 진동하는 게 똑같대. 그럼 파장도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파장을 갖는 S1파와 S2파를 만들 거야. 그러면 파동이 퍼져가겠지? 파동이 퍼져가는 걸 내 눈으로 보고 싶어. 그걸 뭐야? 파면이라고 하죠. 파면을 볼 거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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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대. 예를 들어서 얘를 마루로 봤어. 마루가 가장 높은 곳이죠. 물결파가 이렇게 진동하는 곳이야. 그럼 여기도 마루가 되겠지. 마루와 마루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골이 있겠죠. 점선으로 계산할게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골, 마루와 마루 사이의 골, 마루와 마루 사이의 골, 마루와 마루 사이의 골.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S2에서도 파동이 발생할 거야. 똑같이. 실선은 뭘로 하기로 했어 우리가? 마루로 하기로 했지? 그럼 마루와 마루 사이에 뭐가 있을까? 골, 마루와 마루 사이에 골, 마루와 마루 사이에 골.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어떠한 지점 하나를 딱 잡을게. 어떤 지점을 잡을 거냐? 여기를 잡을게. 여기는 S1에서 마루와 S2에서 마루가 만났지?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날 것 같니? 마루가 더 커지는 간섭이 일어나겠지요? 이해갔어? 그럼 여기에다가 물결파 투영장치에다가 이렇게 전등을 달아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수조야. 이렇게 수조.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파동이 있어. 그 밑에다가 불을 넣었어. 그럼 전등이 이렇게 밝아 보이겠지? 그럼 파도가 이렇게 파면이 있으면 내 눈에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겠죠? 마루가 되면 내 눈에 빛이 가까이 왔잖아. 밝아 어두워. 밝겠지? 골이 되면 빛이 여기서 속안에서 나오지? 그러면 밝아 어두워. 어둡겠죠? 그러면 마루는 밝을 것이고 골은 어두울 것인데 중간에 있을 수 있잖아. 걔는 걔의 밝기의 중간값을 갖겠죠. 희뿌연하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P라는 지점을 한번 살펴보면 S1에서 발생한 파동이 P까지 온 거지. 그럼 여기로 왔어. S2에서 발생한 파동이 P까지 왔죠. 이해갔어? 그럼 거리가 같아? 달라? 다른 파동이 왔지? 거리가 달라지게 왔지? 그러면 S1 P까지의 거리를 보면 여기서부터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즉 뭐냐면 거리를 따질 때 파장으로 따질 거야. 마루와 골 사이의 간격이 얼마야? 반파장이지? 한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잖아. 그럼 마루에서 골까지면 반이야. 알겠어? 반파장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됐습니까? 그러면 S1P는 반파장에 4개만큼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S2P를 해봐. S2P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됐어요? 그러면 반파장이 6개만큼 왔어. 이거야. 그러면 S1P와 S2P 사이의 거리 내가 절대값을 취한 이유는 그냥 거리 차이만 구하려고 그래. 그럼 얘는
반파장에 뭐가 돼? 짝수. 이렇게 돼. 이해갔어? 그런데 여기 점선 점선 여기도 할 거야. 이해갔어? 여기도 점선 점선을 하면 하나 둘 셋 네 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그럼 이것도 반파장의 짝수배고요. 됐어? 여기에 있는 요 마루를 해도 요렇게 하면 여기도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똑같네. 하나 둘 셋 넷 뭐 요런데 요런데 어디를 하면 참 잘했다고 할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경로차가 S1P 빼기 S2P를 했을 때 항상 반파장에 2, 4, 6, 8 짝수가 나오잖아. 그럼 2, 4, 6, 8이 나오면 실선이 만나거나 점선이 만나는 상황이 돼. 이해갔어? 그럼 무슨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항상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에 S1P 빼기 S2P를 하면 반파장에 얘는 1357이 나오게 돼. 그럼 2n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마루랑 골이 항상 만나는 거야. 경로차가. 그럼 마루랑 골이 만나면 조금 있다가는 골과 마루가 만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항상 무슨 간섭이 일어나게 돼?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돼. 여기서 계산을 다 하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수면파에서 항상 선생님 밝아요? 아니죠. 마루 만나면 밝지. 골 만나면 어둡지. 밝고 어두운 무늬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날 때는 보강 간섭이 되지만 항상 상쇄는 이렇게 하니까 중간 사이즈의 색깔만 나타나죠. 색깔의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야 되지. 그런 데를 우리가 상쇄 간섭이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결파에서도 이렇게 경로차에 의해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해갔니? 다음 두 번째는 소리의 간섭을 들어볼게요. 소리의 간섭을 보면 여기에 스피커 1, 여기에 스피커 2 일정한 거리에서 A, O, B를 갈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소리를 들으면 똑같은 음원이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경로 차이가 얼마야? 0이지. 경로 차이가 0이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나야 되지. 그럼 이 사람은 소리를 선명하게 잘 들을 거야. 이해갔어? 그 다음에 A라는 지점도 봤어. 이해갔어? A라는 지점도 봤는데 A라는 지점에서도 여기하고 여기의 경로 차이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나왔대. 그럼 여기서도 무슨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죠? 됐어? 그럼 보강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여기 어딘가에는 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리는 지점도 있겠네? 경로 차이가 뭐가 나왔을 때? 홀수가 나왔을 때. 이해갔어? 경로 차이라는 건 거리 차이를 얘기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서는 어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문제를 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상쇄 간섭은 반파장에 뭐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돼? 홀수배가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소리의 파장에 따라서 여기 위치들을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위치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몇 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갔습니까? 그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어쨌든 스피커 상에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소리의 상쇄 간섭을 어디에 이용하냐면 미국 있지 미국. 헬리콥터 있지. 헬리콥터 운전사들은 막 귀가 터져나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뭘 이렇게 쓰고 있잖아. 맨날 이렇게. 뭘 쓰고 있어? 헤드셋을 쓰고 있죠. 헤드셋은 있잖아. 소리를 막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거기에서 소리가 나온대.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헬리콥터의 소리와 반대적인 이상을 갖는 소리들이 나온대. 그럼 그 소리가 어떻게 돼? 합쳐져서 줄어들겠지. 진폭이. 그러니까 소리의 세기를 줄일 수 있는 거야. 이해갔어? 그래서 그 미국에서 농사 지으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되게 크잖아요. 트랙터 몰고 이렇게 나가면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니네 인터스텔라 봤잖아. 그 아저씨. 그 옥수수밭 가면 밤에 오잖아. 그러면 그 트랙터 소리 때문에 귀가 터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아파갖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여기다 뭘 쓰고 있대. 헤드셋을. 헤드셋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없애준다고 하더라고요. 됐어? 여러분 되게 비싼 이거 뭔지 알지? 비싼 이거 소리 슉 되는 거 뭔지 알지? 비싼 거 있잖아. 애들이 이렇게 막 쓰고 다니는데 이어폰인데 이렇게 이어폰은 아니고 뭔지 알죠? 이렇게 스피커 뭔지 알 거야. 아무튼 이렇게 귀에 하는 건데 노이징이 되는 거 소음을 없애주는 거
외부 소음과 반대적인 진폭을 만들어서 그 음악 소리 외에는 들리지 않게끔 해주는 거래요. 알겠어?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소리의 그 간섭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 다음에 빛의 간섭. 빛의 간섭을 할 거야. 보자. 빛의 간섭을 하면 얘들아 이거를 먼저 할 건데 0의 실험을 할 거야. 요거 조금 그릴 거거든요. 여기서 빛이 광원에서 빛이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겼어? 그럼 여기에 S1, 여기에 S2의 진동수가 경로차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겠죠. 똑같은 위상으로 진동을 할 거야. 거리가 L인 곳에다가 빛을 놓을 거야. 이겼어? 그러면 여기 스크린에서 S1에서 온 빛도 있고 S2에서 온 빛이 이렇게 합성이 되겠지. 간섭이 일어날 거야. 그럼 이 O라는 점에서는 빛의 간섭이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경로 차이가 없어. 이거랑 이 길이랑 똑같대. 이겼어?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여기서 빨간 빛을 줬을 때 두 빨간 빛이 합쳐지는 거잖아. 위상이.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밝은 빛으로 보일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어떤 지점 Q라는 지점도 있어. 그러면 S1P에서 오고 S1Q로 오고 S2Q로도 오겠지. 이해갔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요 길이랑 같다고 치재. 이해갔니? 그럼 요만큼 뭐가 생겨? 경로 차이가 생기지. 이 경로 차이 때문에 여기서는 보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무슨 간섭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상쇄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요때 이 두 빛이 나오는 간격을 우리가 슬릿 간격이라고 할 거야. T. 슬릿 간격. 여기는 스크린까지의 거리.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갔어? 그 다음에 밝은 무늬와 예를 들어서 얘도 밝은 무늬가 나타났대. 이해갔어?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일어났을 때 이 경로차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렇게 직각을 그렸을 때 생성된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세타라고 할 거래. 이해갔어? 여기를 뭐라고 할 거라고요? 세타. 이해갔니? 그럼 세타라고 하면 요거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요 델타 어떻게 구할까? 델타 어떻게 구해? D분의 델타는 뭐가 돼야 돼?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타는 D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D 사인 세타인데 얘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여기가 세타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음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가 되거든요. 왜 세타인지는 궁금하면 오세요. 가르쳐 드릴게. 닮음으로 풀어요. 직각삼각형 닮음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세타면 L분의 뭐가 되는 거야? 무늬 간격 델타 X가 돼. 그러면 얘는 D L분의 델타 X.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것이 반파장의 짝수 배면 보강, 반파장의 홀수 배면 똑같아? 상쇄. 이렇게 쓴다 이거야. 근데 이거 다 안 중요해.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빛에서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사이에 이 간격 델타 X를 구하고자 하는 거야. 이겼어? 그럼 델타 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를 파장이라고 놨을 때 D분의 L람다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그럼 뭐냐? D는 요 슬릿 간격. 여기 간격. 이렇게 있으면 구멍 뚫어놓고 간격. 이해갔어? 다음에 얘는 스크린까지의 거리. 이렇게. 야, 우리 저기서 광원이 나오는데 스크린을 더 멀리 하면 더 먼 곳에 어떻게 돼? 이렇게. 무늬가 생기죠? 더 크게 생기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장이야. 이해갔니? 그럼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 간격을 넓게 하고 싶어. 더 넓은 곳에서 밝은 무늬가 나오는데 저 위까지 밝은 무늬가 나오게끔 하고 싶어. 그 사이에는 그러면 어두운 무늬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무늬 간격을 높이려면 슬릿 간격은 줄어들어야 돼. 작을수록 더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다음에 당연히 길이는 길어야 되고 파장이 큰 걸 써야 돼. 파장이 큰 거는 붉은색과 푸른색 중에서 누가 더 커? 붉은색이 더 크지? 그러니까 붉은색이 더 멀리까지 퍼져갈 수 있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됐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어? 근데
두 번째 거에서 우리가 빛의 간섭에서 하나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거, 그 빛의 간섭을 볼 건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공기, 여기는 물, 여기는 공기 이렇게 돼 있어. 이해갔어?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수식도로 들어왔을 때 투과도 하지만 모두 돼. 반사도 하겠지. 됐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투과도 하지만 일부가 뭐해? 반사돼서 나가겠지. 이 두 반사된 광선이 만나서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거야. 이해갔어? 그러면 얘네들이 보강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무슨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어. 상쇄 간섭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갔니? 너 이해갔어요? 요런 것들을 어디에 이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걸 알아야 되네. 요거만 할게요. 이거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반사에는 고정단 반사와 자유단 반사가 있거든요. 이 책은 이런 걸 주어지지 않았는데 왜 위상 차이가 180도라는 걸 했는지 모르겠다. 이 빛의 간섭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소리의 간섭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숙제. 자료 1. 274쪽 자료 1. 동그라미. 자료 2. 동그라미. 그 다음에 275쪽 1번부터 11번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실력업 1번부터 3번까지. 거기 4번에 지금 0의 이중슬릿 실험 나오죠? 그것 때문에 한 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빛의 간섭만 따로 분류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알겠죠? 선생님한테 빛의 간섭부터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겠지? 그까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네들의 내가 아림이가 끝내주세요 했으면 안 끝내주려고 그러는데 혜원이가 끝내달라고 하는 그 표정을 지어서 힘든가 보다 했어.